전쟁의 역사에서 독일군의 제2차 세계대전 타이거 탱크만큼 상대방에게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킨 무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1942년에 북미와 소비에트 연방의 전장에 등장했을 때 이는 즉시 우수한 장갑 전투 차량임을 입증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의 손에도 타이거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탱크 조종사가 운용하면 때때로 그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타이거 에이스를 강조하며 우리는 역사에 거의 잊혀진 탱크 에이스인 쿠르트 니스펠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탱크를 파괴한 사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마이 헤리티지가 후원하였습니다. 역사 연구와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가족 역사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무엇일까? 오늘의 비디오 파트너인 마이 헤리티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이주하고 43세의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된 4대전의 친척을 찾아준 것처럼 말이죠. 마이 헤리티지는 유럽의 1위 가계사 앱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을 연구하고 개인화된 DNA 테스트의 결과를 탐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계사를 탐색하는 것은 재미가 거의 없는 긴고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00만 이상의 구독자들이 180억 건 이상의 기록과 보관물을 검색하여 가장 잘 가계도를 재구성하는 매우 즐거운 활동입니다. 또한 마이헤리티지는 최고 수준의 AI 기술 사진 복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을 당신의 역사적인 사진과 오래된 가족 앨범을 수리하고 향상시키며 심지어 오래된 흑백이나 세피아 색상의 추억에 색을 추가합니다. 이 사진 도구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노년 가족들의 오래된 졸업 앨범 사진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마트 매치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전체 가족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으며 유산의 등록을 기다리는 다른 가족 나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역사적 아카이브 관리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매우 사용하기 쉽고 성공적인 가족 나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14일 무료 체험에 가입하고 마이 헤리티지가 제공하는 놀라운 탐색 도구를 모두 즐겨보세요. 더욱이 구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고 누구로부터 온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 헤리티지와 함께라면 그것이 그렇게 쉽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니스펠의 이야기는 1939년 독일의 전쟁 행진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계인 쿠르트 니스펠은 1921년 9월 21일 대전쟁 이후 새로운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에 흡수된 땅, 작은 마을 살리스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지 인구와 독일 전체, 특히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의 모든 독일인을 대변하겠다고 선언하고 300만 명의 독일인이 거주하는 수데텐란드라는 지역을 주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많은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17세 니스펠은 독일군인 베르마흐트가 그의 조국의 해방군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언젠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10대의 니스펠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 경우 히틀러의 독일이었던 그의 모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동차 공장 제자로서 기본 공학을 배웠고 이 기간 동안 히틀러의 병력은 폴란드와 서유럽으로 진격했습니다. 니스펠은 지역 사회에서 고집스럽고 터프한 인물로 여성들에게 카리스마를 뿜으며 종종 당국과 충돌했습니다. 1940년에 제자 기간을 마치고 전쟁이 곧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니스펠은 그의 마음을 따라 베르마흐트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훈련과 그의 상당히 보통인 키,
160cm 조금 넘는 키로 인해 그는 베르마우트의 기갑 부대와 그들의 좁은 초기 펜저의 이상적인 후보였습니다. 니스펠은 사간에 위치한 펜저 교체 훈련 대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병사가 되기 위한 모든 기본 단계를 배워야 했습니다. 최신 독일 전차들이 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료들은 구식 펜저 1 EY와 몇 대의 펜저 1 II에서 전차 조작을 배웠습니다. 그는 1940년 9월 30일에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29번째 펜저 연대 3중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구식 훈련 전차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리에 니스펠은 짧은 총신 75mm 총을 장착한 펜저사의 포수로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포술 기술로 상급자들을 빠르게 감동시키지만 상대적으로 초보인 그는 자신이 크루를 위한 중요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장전수 역할로 전락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스펠과 동료들은 곧 발칸 반도 전역에 참여하기 위해 남유럽으로 재배치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전투를 못 받지만 곧 대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 아침 대략 215시에 니스펠은 독일 소비에트 공유 경계 근처의 침대에서 깨어나 소비에트 연방의 침략인 바바로사 작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니스펠과 동료들은 행동을 촉구했고 독일 군대의 강력함 때문에 크리스마스까지 침략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의 크루와 함께 경계를 돌파하며 니스펠의 첫 전투는 그 오후에 왔습니다. 그가 그의 펜저사에 70옴 총의 포탄을 장전했을 때 그것들은 그 후에 근처 마을에 숨어있는 소련 병력에게 발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몇 일 동안 니스펠과 팀은 위급한 상황들, 펜저 IV가 소련 탱크의 타격을 받는 것 포함 속에도 끊임없이 성공하며 민스크로 전진했습니다. 수데텐란드에서 자란 니스펠은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배웠고 이것이 그의 상사들이 현지 인구와 다룰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해 8월에 니스펠과 그의 동료들, 니스펠의 부대는 북부 전선으로 이동되었고 8월 25일에는 레닌그라드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차량의 포수가 전설적인 소련 T-34와의 첫 만남에서 맞았습니다. 니스펠은 즉시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갑자기 나타난 T-34를 향해 그의 펜저의 총을 겨누었고 뛰어난 명중 사격으로 그것을 제압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의 동료 포수들에게서 행운의 한 방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그들은 그 행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모두 니스펠의 이해할 수 없는 기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영구히 포수가 된 니스펠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점수를 올릴 것이며 독일 군대는 레닌그라드 주변에서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소련군과 싸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니스펠과 많은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까지 침략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이 쌓일수록 그의 감각은 적을 찾아내는 데 매우 민감해졌으며 위장된 탱크나 밤의 움직임을 발견하는 거의 예지력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원의 담배 불빛을 보고 T-34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서 니스펠은 점수를 계속해서 올리고 판저 크루들 사이에서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들이 마주치는 소련의 갑옷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무사히 나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70옴 판저 IV가 초기에는 소련의 T-34와 KB 시리즈 중형 탱크와의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를 보여준 것은 탱크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여러 정찰 임무를 이끌었고 그리고 1941년 11월 13일에는 직접 대전차 지뢰를 깔아오는 탱크의 길을 막아 T-34를 파괴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병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1941년 12월 16일에 그는 철십자 훈장 2등급을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이 신선한 소비에트 공세와 방해받는 독일의 보급 라인에 직면하여 에스토니아 쪽으로 후퇴를 시작하게 되면서 축하는 짧게 끝났습니다. 소비에트 공군도 점점 문제가 되었는데 그들의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초기 성과에서 벗어나 강력한 IL-2 공격기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독일 펜저 조종사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1942년 1월 그는 장반을 70온포를 갖춘 펜저사로 재장비되었는데 이는 탱크 전투에 훨씬 더 적합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소비에트 갑옷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갑옷은 그들에게 점점 더 많이 던져졌습니다. 밀집된 숲에서의 전투에서 매복은 독일인들에게 항상 문제였으나 니스펠은 항상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 중 탱크가 넘어지자 니스펠과 그의 동료들은 근처의 펜저로 달려가 처음으로 하나를 지휘했습니다. 니스펠은 포병의 에이스로서 동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독일 라디오에서 언급된 그는 독일 사회에서 큰 연계를 얻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영광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지도부 내에서 그의 전망을 이후로 제한할 그림자처럼 그에게 영원히 머무를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식과 휴양 기간 후 개선된 펜저 아이비로 재장비한 후 니펠과 그의 지휘관인 알프레드 루벨은 1942년 중반 동부 전선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폴란드의 크라쿠프 외곽에서 그는 근처의 수용소에서 경비원에게 맡고 있는 죄수를 발견했습니다. 니펠은 경비원에게 그만두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권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니펠에게 무기를 겨누려 했으나 펜저 포병이 무기를 뺏고 경비원을 때렸습니다. 그의 많은 동료들은 이 사건을 니펠의 명예감의 시연으로 보았지만 그의 상급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몇 일 후 군경이 니펠을 체포하려 했지만 부대의 구성원들이 그들이 전체 부대를 체포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니펠이 그의 상급자들, 특히 독일 군대의 더욱 광신적인 구성원들과의 불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그는 잠든 바펜 SS의 사람들로부터 커피와 콘약을 훔쳐 부대에 분배했습니다. 1942년 말에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전투 소식이 니펠에게 도달했고 그는 그들이 포위된 제육군을 구하러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권력을 포기하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원더 탱크인 타이거로 다시 장비를 갖추기 위해 독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스펠은 새로운 탱크와 파괴력이 높은 88mm 총을 훈련하면서 이 차량이 기대를 초과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소비에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카프카스 침공이 실패하고 스탈링그라드 전투를 촉발한 후 독일군은 1943년 중반 니스펠이 타이거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이미 느리지만 꾸준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타이거는 독일군에게 더 좋은 시기에 도착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우월한 방어력과 화력을 사용하여 주요 독일군이 철수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소비에트의 진전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니스펠은 한번 말했습니다. 병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싸움이고 당시에는 타이거의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때도 새로운 연합군 탱크들이 이미 길을 나섰습니다. 니스펠에게 동부 전선은 그가 뛰어난 성과를 내는 목표가 풍부한 환경이었으며 그는 단독으로 쿠르스크 벌지 주변에서 27대의 소비에트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장 SS 장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퇴각 중인 여러 명의 민간인이 탑승한 소비에트 탱크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을 때 독일 지도부의 분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술과 동료들의 존경만이 그에게 실제 처벌을 면하게 해주었고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거의 2마일, 즉 3km의 거리에서 T-34를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어떤 기준에서도 인상적인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휘관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후에는 머리를 숙이려고 했을 것이지만 니스펠은 그들이 그를 경멸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주 머리를 자라게 놔두고 면도하는 대신 염소 수염을 만들고 타투를 하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엄격한 독일 군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그의 동료 탱크병들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순응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니스펠은 독특한 개인이자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선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주제로 여겨졌습니다. 독일 선전은 독일 영웅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944년 초 덜 능력 있는 탱크 조종사들이 독일 영화 스크린에 투영되는 동안 니스펠은 대신 우크라이나의 진을과 잔해를 해치고 100명을 죽이며 지나갔습니다.
1944년 5월 리스펠의 부대는 다시 동부 전선에서 철수하여 오더프 훈련 캠프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탱크 지휘관이 된 그는 타이거 IY라는 더 강력한 탱크 도입을 선도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탱크는 로열 타이거 또는 킹 타이거라고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새로운 장갑 전투기계는 동부 전선에서 독일의 전세를 바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탱크는 두꺼운 경사진 방어구와 개선된 88mm 총으로 전작보다 더 잘 보호되었습니다. 오더프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서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소식이 들려왔고 새로운 타이거 탱크들이 그들을 바다로 다시 밀어내는 데 필요했습니다. 1944년 서부 전선에서의 전투는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전투와는 완전히 달랐고 리스펠은 압도적인 연합군의 공중 우위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낮에 시골을 이동하는 것은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킹 타이거 탱크에게도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서부 전선에 배치된 지 2달 만에 리스펠의 기량이라도 그의 대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신형 탱크를 잃었습니다. 9월에 다시 장비를 갖춘 리스펠은 동부 전선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무를 다하며 항상 싸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킹타이거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났는데 바로 그것은 이동성의 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종종 작은 다리를 건너지 못하거나 좁은 길을 지나가지 못하거나 제3제국의 마지막 날들의 혼란 속에서 서쪽으로 후퇴하는 주 독일군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의 엄청난 규모의 작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킹타이거와 전투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거운 스탈린 탱크를 운용하고 있었고 서쪽에서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늘은 독일의 방어를 사냥하는 소련의 전투 폭격기에 의해 검게 덮여 보였습니다. 1945년 4월 28일 리스펠과 그의 크루는 그가 태어난 체코슬로바키아 중부에서 소련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날 그는 소련의 탱크를 파괴하여 그의 전적을 168킬로 올렸습니다. 리스펠의 탱크는 곧 소련의 자주포에 의해 손상되어 그를 탱크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킹타이거의 지휘관에게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 지휘관은 소련 저격수에게 사망했습니다. 리스펠은 사망한 동료의 탱크를 지휘했으나 이 탱크는 곧 소련군에 의해 파괴되어 조종사들은 차량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후퇴하던 중 박격포가 그들 위치에 폭발, 리스펠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 야전병원까지 이동했지만 독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그는 곧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열흘 후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리스펠의 최종 집계는 그와 함께 싸운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더 높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리스펠이 확실히 파괴된 차량만 계산했고 그가 고려하지 않은 많은 차량이 싸움에서 제외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리더인 리스펠이 적을 약화시키고 그 후 경험이 적은 병사들에게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제공해 그들을 고무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그의 실제 총 킬수 또는 공유 킬수는 실제로 200에 훨씬 가깝게 되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탱크 에이스로 만듭니다. 여기에는 커트 리스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생각과 반응을 남기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면 구독하여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시청 감사, 다음에 봅니다.